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첫눈이 내리던 날에 벌어진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정규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분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아무도 안 만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친구를 만난다든가 지인을 만난다든가 이렇게 하면 공부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나머지 모든 인간관계를 끊기로 결심을 하죠. 그래서 하필이면 시험 준비 들어가기 전에 막 썸을 타던 한 여자와도 잠시 관계를 보류해 놓습니다. 대신 우리 첫눈이 내리는 날 만나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규는 첫날이 내리기 전에 시험이 가을에 있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하고 첫눈이 내리는 날 그녀를 멋지게 만나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정규는 그날에 그녀를 떳떳이 만나기 위해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가을에 있는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합격하고 그 사실을 너무너무 그 썸 타는 여인한테 알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첫눈이 내릴 때 첫눈이 오는 날 만나기로 한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어쨌든 첫눈이 오는 날 기분 좋게 만나서 자신의 합격 소식을 그녀에게 알리려는 그의 계획은 정확히 맞아 들어갔죠. 그의 계획대로 그녀도 공원에 나와서 내리는 눈을 둘이서 감상하면서 굉장히 멋진 데이트를 했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그 후에 다시 그녀에게 연락을 하는데 연락을 안 받는 겁니다.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내가 마음에 더 이상 안 드는 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분위기가 좋았었단 말이죠. 분명히 이건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다. 도저히 난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정규는 결국 그녀의 집까지 수소문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문을 두드리고 그녀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가 차근차근 얘기했어요. 첫눈 내릴 때 같이 댁에 따님하고 데이트를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 돼서 이렇게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딸은 벌써 석 달 전에 죽어서 화장을 했는데 왜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까? 정규는 당황했어요. 아니 저는 일주일 전에 첫눈 오는 날 그날 만났어요.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정규가 자신의 가슴을 후벼 판다는 듯이 정규를 쏘아보고는 그만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규는 정말 어이가 없었죠. 정말 난 그녀를 만났는데 그럼 내가 홀령이라도 만났다는 건가? 너무나도 납득이 안 돼서 친구들한테도 연락을 해봤지만 친구들은 그녀가 생을 마감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규는 혼란에 빠졌죠. 하지만 정말 그녀의 혼과 만났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었어요. 계속 혼란스럽게 그녀를 기다렸지만 그녀는 다시 그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려서 겪은 일입니다. 동네에 키가 굉장히 크고 마른 체형의 아저씨가 있었어요. 머리도 노랗게 염색해서 굉장히 특이하게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저씨는 내가 밖에 나갈 때마다 사탕을 주곤 했어요. 뭐 그렇게 사탕이 많지는 않았는지 다른 아이들이 없는 골목 끝이나 학교 운동장 구석에 그런 장소에서만 저한테 달콤하고 새콤하기 이를 데 없는 사탕을 저한테 주었습니다. 어찌나 맛이 있었던지요. 집에서는 단 것을 못 먹게 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친구들과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며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해는 붉게 물들고 어느새 저는 혼자서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사탕 줄까? 갑자기 그 아저씨가 제 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뭔가를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아저씨가 늘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보니까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주는 신용을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저씨의 바지에는 그리고 상의에도 주머니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는 척 사탕을 주지만 허공에서 갑자기 사탕을 꺼내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에이, 설마 잘못 봤겠지. 그리고 그 후에 또 그 아저씨를 만나서 자세히 봤는데 분명히 허공에서 사탕을 탁 꺼내서 제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저는 무서웠어요. 그리고 뒤늦게 든 생각이 늘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타나서 사탕을 주는 것도 굉장히 이상했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서웠던 나머지 사탕을 받지도 않고 집으로 줄행랑을 쳤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가 고개를 갸웃갸웃 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 동네에 없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비슷한 사람이 있긴 했다고 해요. 머리를 노랗게 염색한 아저씨가 키도 크고 그랬던 사람이 슈퍼를 예전에 운영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분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슈퍼에 불이 났었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사탕을 분명히 받아서 먹었는데 그래서 다음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친구들도 그 아저씨, 키 큰 아저씨의 존재를 몰랐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정말 귀신이 된 슈퍼 아저씨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존재? 또는 저의 환상? 하지만 적어도 제게는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어린 시절 후로는 보지 못했지만요.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한 여학생이 새로 이사를 와서 전학을 왔는데요. 제 짝이 됐어요. 네. 근데 이 아이는 웬일인지 굉장히 마른 아이였는데 힘도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일주일에 2번 이상은 학교에 빠져요. 근데 일주일에 2번 이상 학교에 빠지면서 학교에 오면 자꾸 제 머리를 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제 머리카락을 가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어렸지만 정말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화도 내고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얘기했지만 어머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냥 치부하고 별로 신경도 안 쓰셨어요. 근데 수업 받을 때마다 막 제 머리를 만지고 머리카락을 뽑고 싶다, 뭐 가져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제가 굉장히 막 뭐라고 했거든요. 근데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이 아이가 본인 머리가 굉장히 길었거든요.
이 여학생이 다른 친구들하고 놀다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이의 머리카락이 벗겨졌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꽤 길었던 그 머리가 가발이었던 것이죠. 저를 포함한 모든 아이들이 충격을 받았고, 알고 보니까 그 아이는 그 나이에 소아암을 앓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원래는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너무 학교에 가고 싶다 해서 며칠이라도 학교를 보내고 뭐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아이는 다시는 학교에 안 나왔고요.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담임 선생님한테 듣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제 친구들은 큰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웬일인지 그 후에도 아주 오랫동안 누군가 내 머리를 만지는 느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실제로 계속 그 아이가 제 머리를 쓰다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그 느낌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는 거죠. 거의 1년 가까이 그런 느낌을 받았다가 그 후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죽은 그 아이의 손길이었을까요?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자,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검은 옷의 남자를 처음 본 날은 12살 때 초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이었기 때문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추운 저녁이었죠. 하지만 저는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고요. 마침 신호등에 걸려서 신호등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물등이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신호등 반대편에 검은 옷을 입은 상하이가 다 검은 옷이에요. 굉장히 무표정하고 무뚝뚝한 표정으로 어떤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왠지 불길한 기운이 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응시하는 것은 제 뒤에서 축구공을 툭툭 차면서 느그작 느리게 제 쪽으로 다가오는 제 친구였습니다. 저는 파란불이 들어오자마자 최대한 그 검은 옷의 남자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길을 건넜고요. 그리고 제 뒤에 오던 그 친구는 축구공을 뒤늦게 손에 들고 신호등 불이 빨간색으로 바뀌었는데 무리하게 건널목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거의 건널목을 다 건넜을 무렵 급정차하는 자동차 소리가 났고요. 그 친구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을 저는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무언가 기이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검은 옷의 남자도 사고와 함께 사라졌다는 겁니다. 감쪽같이요. 뭔가 찜찜한 기분이었지만 어딘가로 바삐 갔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검은 옷의 남자를 잊고 살다가 제가 22살이 되었을 때 병원 복도에서 그를 다시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분명히 제가 12살에 봤던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상하이 모두 검은 옷과 보통 사람과는 크게 구별되는 불길한 기운. 분명히
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동생이 그때 많이 아파서 수술을 앞두고 있었기에 급히 동생의 병실로 들어갔고요. 잠시 후 이동병상에 누워서 수술실로 향하는 동생을 복도에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생의 이동병상 옆에서 막 급히 따라가는데 뭔가 시선이 느껴져서 돌아보니까 그 검은 남자가 이번에는 제 동생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게 아닙니까? 섬뜩한 기운이 들었죠. 하지만 동생의 수술이 급했기 때문에 그저 동생의 수술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 그 남자를 더 의식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진행됐죠. 하지만 동생은 수술을 시작한 지 채 1시간도 안 돼서 그만 수술대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동생의 장례를 치른 후 저는 검은 옷의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그 녀석이 내 친구 그리고 내 동생을 데리고 간 건 아닐까? 저승사자라도 된단 말인가? 30이 넘은 지금도 그 검은 옷의 남자의 싸늘한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보 뭐해? 그만 안 자고. 제가 거실에서 검은 옷의 남자를 생각하며 밤늦도록 방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자 안방에서 와이프가 저를 불렀습니다. 오 그래 지금 갈게. 제가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 방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데 뭔가 뒤통수에 뜨거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검은 옷의 남자가 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네 차례야 라는 그런 느낌으로 말이죠. 그 느낌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저는 바닥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절 덮치는 검은 그림자의 남자를 아무 저항 없이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 차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네, 까요. 네. 자, 오늘의 5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0이 넘도록 모태솔로인 영지는 그날도 쓸쓸히 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까지 부슬부슬 내려서 마음은 더더욱 쓸쓸하고 축축 늘어졌죠. 그렇게 우산을 쓰고 빗길을 걸어서 집 근처에 다 왔는데 그런데 웬 할아버지가 다가와서 우산을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빗줄기가 조금 더 세졌어요. 근데 우산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한테 우산을 빌려달라니요. 굉장히 경우가 없지요. 근데 이 노인이 굉장히 마르고 또 비를 쫄딱 맞아서 바질바질 떨면서 우산 좀 빌려주면 안 되나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비를 맞긴 해야 되는데 너무 안 된 겁니다. 안쓰럽고요. 그래서 우산을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편의점 같은 데 들려서 새로 사려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편의점도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집까지 가는 길에 편의점이 없어요. 그냥 뛰어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네, 뛰어간 거죠. 비를 쫄딱 맞으면서요. 다행히 감기는 안 걸렸는데요. 네. 그리고 얼마 후 해가 쨍쨍한 일요일 날 간만에 공원에 산책을 갔습니다. 동네 공원에요. 근데 갑자기 그때 본인한테 우산을 빌려간 그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우산을 건네는 겁니다. 잘 썼어요? 네. 그런데 저 할아버지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떠올려 보니까 조금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나타났던 분이 또 눈앞에 안 보이고요. 아무튼 그 할아버지가 우산을 건네주고 받고 해가 쨍쨍한데 우산을 받았죠. 네. 근데 희한한 것은
그 할아버지가 사라지자마자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신기했죠? 어쨌든 우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산을 딱 펼쳤죠. 다른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비가 갑자기 쏟아지니까 맑던 하늘에. 그런데 저 앞에 그의 시야에 비를 맞고 또 바들바들 떠는 한 여자가 보이는 겁니다. 보니까 예전부터 같은 동네에 살았었는데 본인 혼자서만 좋아했던 그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살포시 다가가서 용기 내서 우산을 씌워주고 그것을 계기로 연애를 하고 모태솔로를 이제 탈출한 거죠. 그리고 결혼까지 골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혹시 그 할아버지가 도와준 건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5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고요. 옆집에 살고 있는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가끔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면 나가는 길에 옆집에 사는 작은 개가 저를 보고 미친 듯이 짖습니다. 그런데 산책 시간도 자주 겹쳐서 동네 골목에서도 만나고 공원에서도 만나는데 이 강아지가 저만 보면 계속 짖습니다. 그런데 얘는 제가 관찰해 보니까 아무한테도 안 짖어요. 근데 저만 보면 짖습니다. 이 세바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강아지는 저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만들었는데요. 오죽하면 제가 집에서 거울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강아지한테 공격성을 도두어주는 그런 얼굴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죠. 그 강아지 한 마리가 별별 생각을 다 하게 하고, 산책길이나 밖으로 외출하는 길이 늘 기분이 안 좋았죠. 그런데 하루는 와이프가 뜬금없이 저한테 와서는 점집에 가자고 하는 겁니다. 평소에 뭐 점집 같은 데를 잘 안 다니는 사람인지라 안 간다고 했는데 옆집 사는 여자의 추천이라고 그분이 그런데 정통하다 꼭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추천했다고. 어이가 없었긴 했지만 그 당시에 또 사업이 잘 안 풀려서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등에 귀신이 하나 붙어 있답니다. 그 귀신이 저한테 들어오는 재물복을 다 갉아먹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신반의했지만 어쨌든 찜찜해서 굿도 하고 부적도 붙이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굿이 다 끝나고 며칠 후에 또 산책을 나가다가 옆집 강아지와 그 강아지의 주인인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는데요. 옆집 아주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점집 다녀오셨나 보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써 뭐 제 와이프가 말씀드렸나 보네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 강아지가 안 짖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늘 저만 보면 짖던 강아지가 얌전히 있는 겁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강아지가 안 짖는 거랑 제가 점집 갔다 온 거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이 옆집 아주머니 하는 말씀이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는 귀신을 본다는 거였습니다. 믿기 힘들었지만 어쨌든 그 세바스찬이라는 녀석이 더 이상 짖지 않아서 편했고요. 또 귀신이 사라졌다면 굉장히 다행인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사업도 잘 풀리기 시작했고요. 오늘의 6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 저는 친구 둘과 가끔 등산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주 오르던 산을 오르는데 한 여자가 등산로에서 살짝 벗어나서 이 헤매는 게 이렇게 보였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스타일은 아니죠. 아름다운 여자였는데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여자한테 가서 왜 거기서 그러고 계시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할머니 댁이 여기 산중에 있는데 지금 다리도 너무 아프고 해서 혼자서 가기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부축할 사람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그런 뉘앙스였던 거죠. 때마침 비도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을 했고요. 저는 얼른 산행을 마치고 정상을 찍고 빨리 내려가야지 그 생각밖에 없었는데 같이 갔던 요섭이란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청을 들어주기 싫었어요. 근데 나머지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규은이란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그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런지 그녀를 부축해서 할머니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유일하게 여친이 없는 녀석이라 그런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 기훈이라는 녀석은 그렇게 그녀와 함께 다른 길로 가버렸고요. 우리는 산 정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산 하산을 해서 기훈이란 친구한테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닿는 거예요. 다음 날도 또 연락이 안 닿고 그러다가 결국 산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찰에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다 했지만 경찰은 그냥 타살점은 찾지 못하고 그냥 실수로 죽은 거로 뭐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게다가 뭐 그 근처에 사람이 사는 집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랑 요섭이란 친구가 봤던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그 후에 요섭이란 친구랑 또 다른 산을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또 그 여자가 등산로 근처에 서 있는 겁니다. 다른 산인데. 지나가는 등산객들한테 제 친구 규은이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한 남성을 숲속으로 데려가는 거였어요. 저와 제 친구는 그녀를 잽싸게 따라가서 따라가는 남성한테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사라지고 없었어요. 금세. 그리고 그 날 밤에 그 산에서 또 실족해서 사망한 한 남성의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우리가 산행을 했던 바로 그 시간이었죠. 아마도 그 사람이 또 당한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소름 끼치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리고 그 후로 저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녀를 보지 못했어요. 이제야 생각해보면 그녀가 정말 매우 매우 안 좋은 종류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녀의 정체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